대학교 이주영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주영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재단에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표를 탐사했던 사업과 그리고 21세기 우주관을 동양 철학으로 접목시켰던 융합사업, 그리고 최근에 이사에서 지금 계속 탐지를 하고 있는 레이더를 이용한 이제 산불 재난 탐지하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연 목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이 좀 더 마음 깊이 느끼실 수 있다면 오늘 제 강연이 매우 성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의 시죠? 예, 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의 시예요. 예. 그래서 제 강연을 보시고 하나를 모래속에서 세계를 보실 수 있고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보실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위성의 원리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동양의 고전적인 철학의 원형을 접목시켜서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 일상생활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글로벌적인 사고, 시각, 그리고 4차 혁명에 부합되는 어떤 새로운 지성, 이 시대에 필요한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실제 생활, 어떻게 실제 연구 사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클릭이 안 되는데? 저기 클릭이 안 되는데?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인터넷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클릭을 예. 이 영상은 어디 클릭하셨어요? 여기 재생 클릭했습니다. 여기 이걸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마우스가 여기 가서. 잠깐. 다시 지금 영상 틀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 여기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여기 영상 클릭하시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구에서 고스트하우스에 사는 천재소년 아이쿠슈테인의 꿈. 나만의 고스트하우스를 세우고 말겠어. 고스트하우스 매니저 다 나와. 똑소리는 우주 나침반 지금까지 모두 출동! 혹시 알고 있나요? 지구에서 지구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덕분이라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우주의 또 다른 탐험자들이죠. 우주의 탐험자? 혹시 알고 있나요? 지구에서 지구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 덕분이라는 것을요.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무슨 사진이야?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인공위성이 찍은 지구의 모습들이에요. 화산 폭발, 빙하 유해 등으로 만들어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을 감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우주 탐사선과 어떻게 다른 거야? 우주 탐사선은 지상의 천체 망원경이 관측하기 힘든 여러 천체들을 자세히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대권 밖으로 쏘아올린 물체로 지구를 공전하며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죠.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지금까지 지구 주위에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 인공위성의 하는 일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죠. 인공위성은 그 기능에 따라 방송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등으로 나눈답니다. 방송위성은 방송이 잘 전달되도록 전파를 보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인 월드컵을 전 지구인이 동시에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방송위성 덕분이랍니다. 통신위성은 멀리 떨어진 지상의 두 지점을 전파로 중계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진 GPS 위성이 있는데요. GPS 위성은 4개의 위성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길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기상위성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지상의 모습을 찍은 뒤 전파 신호에 담아 지구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수십 개의 기상위성이 보낸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GPS 위성이 보낸 자료까지 더해 일기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위성은 우주 환경 관측 등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성을 말하는데요. 2013년에 쏘아올린 우리나라 나로호 기억나죠? 나로호에는 과학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위성은 크기도 다양한데요. 우주에서 가장 큰 인공위성은 뭘까요? 국제우주정거장 아닐까? 오, 딩동댕! 국제우주정거장은 세계 16개국이 참여해 만든 다국적 우주정거장이에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 동시에 거대한 우주선이고 과학 실험실인데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지구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우주에서 사람이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서로 전파를 주고받는 이 우주 공간의 특질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두 개를 보셨는데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방금 보셨던 그 우주 공간 있잖아요. 진공이라고 알려진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날리고 또 수신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자기파고요. 전자기파는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물질은 정자기 복사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엑스레이라고 왜 병원에 가시면 찍으시는 거 있죠. 굉장히 에너지가 센 파동에서부터 비접을 여기 가시광선은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면 구글 어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탐사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왜 여러분들 그 부엌에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있죠. 그런 정도의 기장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넓은 우주 공간을 이 파장들이, 이 방사 에너지들이 전파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 전체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우리 공기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는 진공 상태인 것이고, 공기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그 파장의 길이가 다양한 에너지들이 이 대기층을 뚫고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의 그 교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파장들이 다 이 지구의 대기층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시광선에 있는 영역과 적외선과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있는 이쪽에 있는 영역의 파장들이 대기층을 뚫고 들어와서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파장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인공위성 센서는 주로 이쪽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 얼스로 보시는 것은 여기 이 파장대로 탐지된 그런 영상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센서 중에는 이제 레이다라는 센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것의 원리는 일단 펄스 같은 것을 이렇게 지퍼면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쏘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 백스캐터링의 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백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이렇게 뿌려지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산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탐지를 하는 것이고, 또한 지표면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 물 같은 경우에는 왜 쌍극성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음전화와 양전에 의한. 그래서 지표에 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또 오는 그 산란의 그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특성, 그 산란해 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파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장을 통해서 인공위성과 교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구나 뭐 이런 그 근거리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히 말하면 빛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이저호와 같은 경우 교신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시간을 걸리더라도 굉장히 멀리에 있는 우주 탐사선과도 교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고대 우주관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공위성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기권을 벗어나 중력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그리고 공기 저항이 없는, 그래서 궤도를 순환하는 데 있어서 딱히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최근 195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이 발사됐는데 그러기 1000년 전부터 그런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철학관이 동양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알아보면 금강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유정법, 무시무종. 그래서 우주의 무난성과 그 텅 비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묘하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 물리, 이 인공위성 이 파장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진동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런 텅 빈 그런 공간에서부터 다양한 생성과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또 인도 요기들의 경전에서 보면은 빈 공간인 우주 아카샤와 진동으로 채워져 있다, 프라나로 채워져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동은 바이브레이션, 그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극의 민족이고 태극기 당연히 잘 아시죠. 여기 이거 뭔지 잘 보이세요? 이게 지금 태극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덴마크에 있는 크로네 달러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 보어라고 합니다. 닐 보어가 양자 물리를 제안해서 19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까지 이 태극이라는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태극의 그 동양, 즉 우리 그 음과 양으로 우주를 해석하는 이런 태극 우주관으로는 빈 곳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 파동 에너지로 꽉 차 있는 무한한 정보로 출렁출렁하는 그런 우주관이다라는 것을 닐 보어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양자의 상태를 상보수학 원리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험과 이론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요.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이 되면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임팩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금성을 없앴다가 그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기 있는 제주도를 없앴다가 대기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 같은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작은 입자나 혹은 인공위성이 다루고 있는 글로벌 이펙트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거나 스케일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실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 어떤 식의 관점으로 현상을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보면, 또 화엄경에 보면 우주 통일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우주관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적입니다. 카오스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이 연기법에 따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며 우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이런 대장경이나 이런 천년 전 고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인공위성은커녕 아예 파동물리가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법성계 한 번을 더 보면 하나가 곧 정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여드릴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프랙탈과 홀라키 개념이 경전에 이미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인공위성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리처드 파인만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아마 가장 성공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에러 사항이 그겁니다. 양자역학을 계산은 할 수 있으나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즉 양자역학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부족함, 어려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장경이나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좀 더 코펜하겐 해석과 에베넷 해석에 더불어 한 가지 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 요약을 하자면 인공위성은 거대한 진공 상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거대한 진공 상태는 단지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툴 수 있는 출렁출렁거리는 굉장한 정보와 에너지의 장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먼지 속에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허블 만환경이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지구를 태양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안에서는 대단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무슨 재난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태양계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의 입지는 형편없습니다. 거의 먼지? 이렇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영상 하나 더 보시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핸드폰 먼지 수준의 그런 행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의미가 없는 행성일 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깊은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주의 특징, 즉 어떤 글로벌적인 관점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을 굳이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홀라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 만환경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볼까 했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 하늘구멍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시력이 1점 정도 되지 않는 나에게 당연히 시커먼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눈으로 이곳을 바라본다면 뭐가 보일까? 허블 만환경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그동안 그래비티에서 등장하기도 했던 거대 만환경으로 천문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13.2m의 우주 만환경이다. 허블 만환경은 1990년 처음으로 우주에 있는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 궤도에 올려졌다. 말 그대로 별을 관찰하기 위해 별에 초점을 맞췄고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1993년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야망찬 천문학자가 허블 만환경의 총책임자의 자리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천체가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저 검은 하늘에 있었다. 근데 이건 미친 생각이었다. 수조원이 들어간 망원경인데다가 이런 다한 결과물이 안 나와 언론에서는 강한 질타를 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앞다퉈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 망원경도 인공가를 보겠다니 그러나 로버트 윌리엄은 모든 신념을 가지고 마침내 결정을 냈다. 1995년 그가 이끄는 허블 만환경 팀은 처음으로 저 검은 하늘을 내다본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하늘로 망원경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 하늘구멍만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장작 10일 동안 그곳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 이미지 촬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세상을 충격에 맞춘다. 왜냐하면 저 작은 하늘에서 3,000개의 은하가 찍혔기 때문이다. 허블 만환경이 촬영한 이 사진에서 앞에 있는 별 몇 개를 제외하고 반짝이는 모든 점이 다 은하가 정말 경악스러운 사진이었다. 혹시 우리가 조금 신기한 부분을 촬영한 건 아닌가? 다른 곳을 촬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건 아닌가? 믿기 힘든 결과에 허블 만환경 그것도 촬영했고 저것도 촬영해봤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되자 검은 하늘에서 은하가 빼곡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4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사진이다. 장작 4개월 동안 촬영한 이 사진에는 은하가 무려 1,000개가 찍혀있다. 저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두 은하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저 은하 하나에 대략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는 별이 아니다. 태양이 별이다. 저 넓은 하늘에서 보는 하늘구멍 그 안에 10,000개의 점 그리고 그 안에 2,000억 개의 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이 사진은 130억 년 거리까지 찍은 사진이다. 저 멀리 130억 년 전부터 날아온 빛까지 모두 돌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모습은 130억 년 전 은하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빅뱅은 137억 년 전에 일어났다. 빅뱅이 터지고 137억 년 후에 이곳에서 태어난 우리는 다시 뒤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진은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찬란했던 우리의 과거. 수차기 우주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중력으로 인해 수소 원자들이 서로 뭉치고 부딪히며 열을 내는데 그 온도가 일정치를 넘자 수소 원자 대리가 뭉쳐 헬륨 원자 한 개로 변했다. 조금 더 무거워진 원소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가벼운 원자가 무거운 원자로 바뀔 때는 항상 질량이 조금씩 손실되는데 이 손실된 질량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법칙 E는 mc 제곱을 통해 이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주 공간이 그렇게 넓고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행성과 또 빈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쌓아 올리고 또 수신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빨리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새천 년을 들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데이터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처음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다음에 지금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관들, 뭐 예를 들면 뭐 기상청이라던가 산림청이라던가 농림부라던가 그런 데서 국가 규모의 그리고 글로벌적인 차원에서의 뭐 예보와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해서 인공위성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공익적인 국토, 자원관리, 재해, 재난 대응에 관련된 인공위성을 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로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이런 인공위성을 쏘면 가뭄이나 이런 농장 생산도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예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표의 이런 뭐 이런 수분 분포 정도를 모델로 모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관측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날씨 예보 수치 해석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력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마르세일로 휴가를 갔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간다고 이렇게 레스토랑에 딱 들어왔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막 나폴레옹을 위하여 이러면서 와인 건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순신을 위하여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세종대왕을 위하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패배했던 전쟁이 러시아 원정이에요. 포탄에 맞아서 아군을 잃은 것도 아니고 총에 맞아서 진 것도 아니고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소련과 싸울 때도 미처 그 지역이 그렇게까지 추운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해서 패배를 크게 했고 멀리 갈 거 없이 한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태백산맥 일대와 그 북한 쪽에 한파를 대비하지 못해서 북진하는 데 실패하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광학 센서들인데요. 이번에 올해 강원도에서 큰 불이 났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여기 위성 사진에 잡힌 경우고 이건 지금 인도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인공위성의 특징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북한에서 2011년도에 났던 산불인데 그 역시 인공위성에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적인 스케일에서만 인공위성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근 10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었던 가장 핫 이슈는 기후변화였어요.
그럼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러면 여기저기 관측소를 설치해서 뭐 온도 재고, 강우량 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후변화라는 거는 글로벌 스케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앉아서 나미비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프랑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브라질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핫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서 저렇게 높으면 저렇게 글로벌 워밍이 될 것이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로 뭔가 하고 싶다면 최소한 지구 관측은 있어야 과학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의 미세먼지 이슈도 있었지만 뭔가 거대한 스케일의 이런 그 경도와 위도 스케일에서의 순환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의 데이터는 기존에 이런 저게 지금 관측소거든요. 이게 이제 지역 관측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전국 강우량이 얼마나 되나 그런 거 보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버킷 이렇게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 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내삽 외삽을 해서 만든 지도인데 기존에 이런 그 로컬 스테이션에서 연구하던 그런 방식을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시대에 이 글로벌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지성이 필요하고 이 글로벌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글로벌은 더 이상 로컬 관측소, 그러니까 이런 뒷마당에 관측소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관측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학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실험실에 앉아서 이렇게 비커랑 바이알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뭐 가스 크로매토그래피로 뭐 측정하고 뭐 DNA 보고 염기 서열 보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 시대에는 굳이 헤드라인을 뽑자면 연구실을 뛰쳐나간 과학자 혹은 뭐 세계 여행을 하는 과학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지상 관측소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얻을 수 없는 그림. 그래서 뭔가 이 글로벌의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토탈리티, 전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vastness. 그러니까 이제 어디 막 연구실에 앉아서 그것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커다란 대양 스케일로, 뭐 지표 스케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인피니티, 무한함, 그리고 홀라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홀라키라는 거는 하이라키라는 개념, 즉 탑다운이라던가 바텀업이라던가 하는 식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와 부분이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를 봐도 그게 우주적인 특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DNA 같은 게 있겠죠. 몸속에 있는 조그마한 머리카락 하나를 뜯어서 봤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무작위성, 어떤 불확실성, 어떤 그 뒷마당에 뭐 온도계를 설치해놓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27도라는 거를 99.9%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 지표 데이터를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며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오지들, 사막이라던가 밀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능을 보여주었던 석학들을 지금 잠깐 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네? 화가예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화가로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화가임과 동시에 또 국방 쪽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수에 들어가서 적군한테 들키지 않고 몇 명한테 뭐 총을 쏠 수 있는 기술 뭐 그런 것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여기 보시면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달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구광에 대해서 우주 관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여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구광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 이렇게 비쳐서 약간 그 빛이 달에 이렇게 반사됐을 때 그 달에 있는 초등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커 보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누구니? 그랬더니 1위가 다빈치였고 두 번째가 코페르니쿠스였고 세 번째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테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시대에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3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또 나사에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미 500년 전에 이걸 관찰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류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관찰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면 1960년대, 70년대 이미 아폴로를 통해서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데이타임에 그러니까 낮 동안 잠깐 나갔다 온 그런 탐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밤 시간에 저런 형태로 지구에서 비친 빛을 볼 관측을 하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말로는 이제 2018년도에야 이런 지구광을 한 번쯤 관측해 볼 그런 미션을 지금 세웠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만으로 500년 전에 갔던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우주적으로 교감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미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항공뷰라는 것이 있기 전,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위에서 우리 높은 지상에서 높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보는 그런 항공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 때 이미 이런 식의 인공위성 매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한테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굉장히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뭐 이렇게 막 문제집을 풀고 뭐 이런 막 책을 파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딱 앉아서 tell me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머리에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리는 것을 받아 적는 수준의.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과학 저술로서의 코덱스의 양은 정말 방대합니다. 이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를 찾아야 될 정도로 뭐 수문학에서부터 그러니까 워터 사이언스부터 뭐 항공기, 뭐 스키, 뭐 포크, 뭐 자전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명한 것이거든요. 발명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호기심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쥐어짜는 식이 아니라 거의 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걸 받아 적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한 명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뉴턴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원리를 만든 가장 어떤 프론티어랄까 기여를 했던 사람이 뉴턴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과를 충분히 높이 던지면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 공기 저항이 없는 데로 돌아가서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뉴턴에서 나왔죠.
예. 미적분뿐만 아니라 중력, 인공위성 발명에 기여했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질은 뭔가 이렇게 사이언스를 대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성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 사이언스를 통해서 상위 5%가 돼서 유명해질 거야. 뭐 그런 게 아니었고 어떤 주술적인 과학, 연금술, 고대의 지혜, 무슨 성경 예언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호기심이 커서 본인이 가지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너무 비루하다라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특질, 즉 불확실성,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우주 지능이죠. 네. 그래서 뉴턴한테는 수학이 거의 종교적인 활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 연구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며 곧 기하학조차도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한테는 중력이나 이런 인공위성 원리가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뉴턴한테서 더 중요했던 거는 오컬트 과학, 성경 공부 이런 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아인슈타인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야기하기로 아인슈타인은 정말 우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몰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주제 하나로 40년, 50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것 중에 제 연구에 관계 있는 것은 무작위성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어떤 논리와 이성과 실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어떤 종교적 감정을 통해서 직관적인 깨달음을 이룰 때 자기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예.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식은 제한된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지능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작위로 보이죠. 예. 근데 우주의 특질 중에 하나가 무작위성이듯이 우주에서 관측한 인공위성 데이터도 이 무작위성을 적용하면 굉장히 정보 처리를 잘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좀 약간 무작위적이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무질서도가 높아. 좀 약간 책상이 좀 약간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항상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하면 도대체 당신 머리는 얼마나 지저분하겠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상이 텅텅 빈 이런 사람은 머리가 어떻다는 거냐.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또 왜 말을 안 듣니? 뭐 왜 이렇게 지저분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열심히 어떤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외부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창조 활동 그런 것을 인정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너무 유명하죠.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떤 가우스 분포라는 것을 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 가우스 분포라는 게 사실 에러를 모형화한 거예요. 그 무작위도라는 것을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모델화 했는데 그 모델이 어디에서 왔냐면 우주 관측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을 적용하면 날씨 예보건, 주식시장이건, 의료연구건, 미생물 연구건, 생태 연구건 다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 관측에 의해서 깨달은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뭔가요? 네, 우주가 우리의 일상을 돕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슬라 아는 분 계신가요? 테슬라 자동차는 잘 아시죠? 근데 테슬라는 한 100년 전에 나왔던 과학자인데요. 지식이 우주에서 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우주의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계대전 1차, 2차 때 살아 있었던 기여했던 과학자거든요. 그때 잠깐만요. 그때 테슬라가 레이더를 여기 레이더 보이시죠? 레이더를 개발을 해서 각 국가의 레이더를 다 알려줬다기보다 이제 그 기술을 공유를 함으로써 각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고요. 오늘날 뭐 UAV, 인터넷, 스마트폰, 라디오, 엑스레이, 뭐 교류, 전자 뭐 이런 거 전기 전부 다 테슬라가 100년 전에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의 영감의 근원은 우주라는 거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된 인물이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내면 생활, 내면 세계 그리고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잡스는 명상하는 거로도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 중에 이제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우주의식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항상 들고 다녔던 게 요가난다 책이라고 합니다. 요가난다는 이제 요기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습관적으로 자기 근원체, 즉 영적인 가장 상위 의식과 관계를 맡는 사람은 우주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천재성이 생긴다. 그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는 그런 우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개발된 사람은 자연스레 결과적으로 천재성이 생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코스믹 컨시스너스, 이런 우주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애플의 본사도 왠지 모르게 좀 약간 우주 비행 접시를 닮았죠. 그 다음에는 앙리 푸앙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오스 이론의 대가 기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번 그 애쉬팅커 첨가하는 사람이 영화에 나와서 계속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걸 하는데 본인이 삶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바꿔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나비 효과의 특징인데요. 카오스 이론에서 그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어떤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프락탈 기하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람도 그랬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천재는 경이로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우주를 보고 막 경탄하고 막 감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쪽에서의 우주관이 카오스라면 동양에서의 우주관은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자나 금강경을 보면 카오스의 개념, 비결정론적인 그런 확률론적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불교 우주관으로 보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여기가 좀 일본 정원이거든요. 이렇게 막 줄로 쫙 맞춰 있고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막 그 정원 가드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유지하려면 시간과 돈과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랜덤하게 큰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주는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서양미인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대칭 이런 식으로 자연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이제 한 번 더 프랙탈 얘기가 나왔는데요. 프랙탈은 무한하게 자기 복제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부분의 특성을 봤는데 그게 전체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심체 장기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핏 보기에도 수식화하거나 방정식으로 하기에 무척 복잡해 보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NA도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주식시장이나 뭐 의료나 생물 분야에서도 매우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인공위성 분석을 하는지를 잠깐 10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던 개념들이 프랙탈 개념과 카오스와 무작위성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제가 먼저 사용했던 위성은 이제 유럽 항공에서 쏘아 올린 센티넬-1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주파수는 저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시그널, 그 레이더 시그널을 통해서 프랙탈 기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생 종류나 토양 거칠기나 해안선이나 산림 분포, 또 강의 이렇게 모양, 구비구비진 모양 그런 것들을 모형화할 수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이게 구글 얼스에서 볼 수 있는 광학으로 찍은 거고 이게 레이더로 찍은 그 산란 강도 그거에서 이제 거칠기를 추출한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소양수를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시그널은 주파수와 입사각과 이 표면 거칠기에서 오는 산란과 유전상수에서 오는 산란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 특정 변수만 끄집어내는 과정이 결국 인공위성 그 산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작업 자체가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위성은 이제 역시 유럽 우주항공에서 쏘아 올린 이제 스모스라는 위성인데요. 전부 다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용한 개념이 이제 카오스 지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리아프노프 익스포넌트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의 의의는 인공위성 데이터는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뒷산에 뭐 뒷마당에 가서 관측소, 관측 기기를 몇 개 설치를 해놓고 그거를 보정을 해서 완벽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보다 볼 수 없는 데이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국제적인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픽셀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무작위성, 아인슈타인 무작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관측한 데이터를 무작위적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템퍼러처를 270K로 딱 측정을 했다면 그게 270도가 아니라 이렇게 불확실성까지 고려를 해서 250도에서 280도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입력값을 무작위적으로 교란을 시켜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쫙 데이터가 퍼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민감도가 있는 변수의 경우에는 쫙 퍼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게 나타나겠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뒷마당에다 역시 기기를 설치를 해놓고 측정을 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글로벌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픽셀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란된, 이런 흩어진 이런 정도를 카오스 인자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게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는 방법을 뛰어넘은 그 포인트는 이제 국제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그 관측소에서 비교하던 그런 어떤 로컬한 관점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지상 관측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믿을만한지 아닌지 그 퀄리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나사에서 쏜 스맵이라는 위성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이크로웨이브고요. 올해 4월 4일경에 산불이 강원도에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난 산불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산불 데이터 보여드렸을 때 혹시 광학 데이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광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어디까지 나는구나, 산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구나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 가지고 예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산불을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지금 식생 안에서의 그 나무의 건조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지금 토양의 건조 상태가 어느 정도구나, 그러면은 진압을 하려면 저쪽은 토양이 젖어 있고 이쪽은 말라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진압을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아니, 더 효율적이겠구나,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양 수분 데이터의 경우고요.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기 한 며칠 전까지 토양이 굉장히 말라있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산불이 일어나기 매우 좋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었다면 입산을 금지한달지 아니면 산불을 제압할 때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그 토양이 젖어 있거나 그 식생이 굉장히 축축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압을 해 나갔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었겠죠. 이거는 그래서 산불 전후로 지표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는데 그게 사건 발생 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메말라 있었다. 근데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마이크로웨이브로는 나타나지만 광학 또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고 어떤 파장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시간이 남으면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진 길고 긴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리 사람을 보내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우주선호에 뛰어든 두 나라는 급속도로 우주 기술을 개발해 나갔고 1961년 4월 12일 27세 소비에트 여당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 최초로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 발사된 우주선은 단 몇 주 만에 하늘 높이 떠올랐고 두 이념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던 200여 개의 나라들은 경계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다. 그렇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 우주선은 327km에 도달한 그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 지구의 모습은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이 영상 속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다.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온 가가린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우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순간에 소련의 영웅으로 탄생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힌다.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더욱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8년 후인 1969년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들이는 영광을 누린다. 이 순간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히는 이유는 달과 지구 사이의 엄청난 거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공기가 좋은 밤이면 달의 거뭇거뭇한 표면까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 달과 지구를 묘사할 때 이런 이미지가 자주 사용되어 달이 지구와 가깝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과 지구의 현실적인 거리를 나타내려면 이런 모습이 된다. 38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이 1만 2,700km이니 지구의 지름을 30번 더한 것과 같다. 30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된 암스트롱은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저 예쁘고 푸른 아주 조그마한 공이 지구였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죠. 과연 그렇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본 지구는 하나의 푸른 콩처럼 작아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거리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이 여행 중인 탐사선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최적의 위치에 보이는 17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 발사된 보이저 5는 그네타드 행성들의 중력을 타고 아주 빠르게 우주를 여행한다. 현재 이들의 위치해 있는 곳은 지구에서 각각 138AU, 114AU 떨어져 있는 곳이다. AU라는 거리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를 138배의 거리에 있으며 40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이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전설의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제작자이자 자연과학을 대중화시키는 데 일생을 바친 칼 세이건은 1982년 나사의 보이저 2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제안을 한다. 보이저 1호가 태양 계획을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려 지구를 찍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짓이었고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태양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 들어간 보이저 프로젝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이건과 나사의 몇몇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의미를 넘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989년 태양성 탐사까지 마치고 본래의 의무를 다한 보이저 1호는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우주 비행사 리처드 킬리가 나사 국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이저 1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이 사진을 바라본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었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The voyagers were guaranteed to work only until the Saturn encounter. I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just after Saturn to have them take one last glance homeward. From Saturn, I knew the Earth would appear too small for a voyager to make out any detail. Our planet would be just a point of light, a lonely pixel. Hardly distinguishable from any other point of light voyager would see, nearby planets, far-off suns. But precis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our world thus revealed, such picture might be worth having. While almost everyone thought that the Earth was a sphere, with all of us somehow glued to it by gravity, the reality of our circumstance did not really begin to sink in until the famous frame-filling Apollo photograph of the whole Earth, the one taken by the Apollo 17 astronauts on the last journey of humans to the moon. It seemed to me that another picture of the Earth, this one taken from 100,000 times farther away, might help in the continuing process of revealing to ourselves our true circumstance and condition. It had been well understood by the scientists and philosophers of classical antiquity that the Earth was a mere point in a vast, encompassing cosmos. But no one had ever seen it as such. Consider again tha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s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the holy dust, suspended in its country.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life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it can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n hour.
How eager they are to go on them. How first they eat. Our costume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believing that we have some privilege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ese opponents of creative life. Our planet is a moving circle in the groups enveloping the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it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ope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an migrate. Visitors? Yes. Settle. Migrate.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fatal dust, the only moment we have known.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강연을 통해서 모래 하나에서 우주를 볼 수 있고 손 안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